하게요. 경제편부터 차근차근, 그 다음에 법과 정치, 그 다음에 사회문화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교재 1페이지 보시면 경제가 1단원부터 6단원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1단원이 이제 기초이론이고 1, 2단원까지가요. 3단원이 미시 이론, 4단원이 거시, 5단원이 국제경제, 6단원이 이제 생활과 금융 해가지고 추가된 영역입니다. 첫 번째 소단원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우리 이론 정리 간단히 합시다. 그림은 민간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걸 고르래요. 지금 민간경제 하면 두 가지밖에 없죠. 민간경제를 다른 말로는 사경제라고도 하잖아요. 가계와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번하고 나번은 가계 아니면 기업일 거라고요. 그러면 가계와 기업이 만나는 추상적인 공간이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시장은 어떤 물건이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생산물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 이제 사경제인, 민간경제인 가계와 기업이 개입이 되는데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공급자죠. 뭘 공급하죠? 생산물인데, 생산물에는 뭐가 있어요? 재화와 서비스가 있죠. 이걸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가계가 구입하는 거니까 가계가 수요자입니다. 다시.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계가 수요자고 기업이 공급자예요. 그러면 이게 교환이 있으면 교환이라는 것은 하나가 가면 하나가 와야 하잖아요. 그러죠? 물건이 갔으면 돈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 지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판매액이란 말이에요. 판매 수입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반대죠. 기업이 수요자가 되죠. 이걸 구입하니까. 그리고 가계가 공급자가 되는데 생산 요소를 공급하니까 토지, 자본, 노동 이게 생산은 3요소잖아요. 이걸 공급하면 기업이 구입하고 대가를 지불하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요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가계의 입장에서는 요소 소득. 이 요소 소득에는 토지에 대한 지대가 있고요. 자본에 대한 이자 수입이 있고요. 노동에 대한 임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정부가 개입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다고. 정부가 개입되지 않았을 때 성립되는 게 하나가 있죠. 얘 크기하고 그 다음에 얘 크기하고 얘 크기가 모두 똑같죠. 판매액하고 그 다음에 요소 소득하고 소비 지출하고 크기가 똑같죠. 1번을 뭐라고 하냐면 생산 국민소득. 생산 국민소득. 2번이 요소소득이니까 분배 국민소득. 3번이 소비 지출이니까 지출 국민소득. 이 크기가 똑같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예, 그렇습니다. 삼면 등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삼면 등가의 법칙은 가계와 기업만 있을 때만 성립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이거 깨져버립니다. 정부 개입, 그래서 일단 생략하고, 자, 일단 이 문제로 와서, 생산물 시장에서 그 실선이 실물의 흐름이죠. 실선이 실물의 흐름이고, 점선이 화폐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서 실물을 제공하는 나는 기업이겠네요. 그럼 나가 기업이면 가는 당연히 가계가 되겠고, 그럼 A는 뭐예요? 재화나 서비스가 될 것이고 B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고 해서 1번 가계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자이다. 아니죠. 공급자죠. 노동의 공급, 자본의 공급, 토지의 공급자입니다. 2번에 나는 기업이었어요. 조세를 걷어들여 땡. 지금 여기 정부 없습니다. 민간 경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3번 A는 재화나 서비스죠. 이발이나 의료행위도 포함된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발이나 의료행위는 직접 서비스입니까? 간접 서비스입니까? 직접 서비스입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간접 서비스 가지고도 출제했거든요. 간접 서비스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품 매매나 중개업, 그 중개 행위. 예. 이런 것들, 상품 매매나 중개 행위, 요게 이제 간접 서비스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B는 생산 요소니까 임금, 지대, 이자, 이윤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죠. B가? 이것은 대가잖아요. 대가니까 이것은 점선으로 표시된 걸로 나와야 됩니다. 4번도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인 것으로 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 2번은 A에서 C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고르라고 했고요. A제와 B제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고요. A제와 C제는 서로 보완관계가 있대요. 이렇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문제 풀어야 오해가 없고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A제하고 B제는 대체제 관계래요. 그리고 A제하고 C제는 보완제 관계래요. 그러면 사례를 들어보자고요. 대표적인 사례, 우리가 커피 가지고 하잖아요. 커피에 대한 대체제는 홍차. 이게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C는 설탕. 우리 공부했잖아요. 커피 가격, 이게 독립변수입니다. 오르면, 커피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 수요는 어떻게 되죠?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보완제의 수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커피의 가격이에요. 그럼 종속변수는 홍차 수요나 설탕 수요가 나와야겠죠. 이건 종속변수입니다. 그런데 대체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탄력성 개념을 응용해야 되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죠. 교차 탄력성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로 표시가 될 것이고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음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커피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커피의 수요라고 해야 돼요? 수요량이라고 해야 돼요? 수요량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커피 가격이 독립변수일 때 그 종속변수가 커피라고 한다면 커피는 수요량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커피 가격일 때 여기 홍차가 나오면 이때는 수요라고 해야 돼요. 무슨 얘기 알겠죠? 여기 설탕이는 수요라고 해야 돼요. 자, 1번. A제의 공급이 증가하면, 자, 커피의 공급이 증가하면 커피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홍차의 수요? 감소하겠죠. B제의 수요?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증가했으니까 잘못되어 있죠. 2번. B제의 공급이 감소하면, B제가 뭐였죠? 홍차. 자, 홍차의 공급이 감소하면 홍차 가격은 어떻게 돼요? 비싸지겠죠. 홍차가 비싸지면 A제, 즉 커피를 많이 샀겠죠. 커피 수요가 증가하죠. 커피 수요 증가하니까 커피 가격 오르죠. A제의 가격이 하락한다가 아니라 상승한다라고 해야 되고 1, 2번 틀렸어요. 3번. C제의 공급이 감소하면 A제의 가격은 하락한다. C제의 공급이 감소하면 C제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가격은 오르죠. 가격이 오르는데 A제와 C제는 이제 보완제니까 오르면 A제의 수요는 감소하죠. 그 잠깐. C제의 공급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C제가 설탕이란 말이에요. 설탕의 수요가 감소하면 설탕의 가격이 하락하죠. 설탕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제 관계에 있는 커피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설탕 가격이 하락하면 설탕 많이 먹죠. 설탕 많이 먹잖아요. 맛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설탕이 싸니까 커피도 많이 먹게 되겠죠? 수요 증가하죠. 수요 증가하면 커피 가격은 어떻게 돼요? 비싸지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맞나요? 3번이 틀렸네? 공급이 감소한다고 되었나요? 내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못 봤어. 커피의 공급이라고 나왔네. 이렇게 써놓고 제가 더 헷갈려요.
자, CJ 공급이 감소했어요. CJ 공급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CJ 가격이 커지겠죠. 그러면 보완제 관계에 있는 그 다음에 AJ죠. AJ 수요는 어떻게 돼요? 보완제니까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AJ의 가격은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하락해야 되죠. 추론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왜 틀렸는가 볼게요. B제의 공급이 증가하면 C제, 여러분 B제하고 C제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틀린 것이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는 3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론 보충 설명 잠깐 하고 3번으로 갈게요. 지금 이게 경제 생활에 관한 단원이죠. 경제 생활에서 경제 생활에 주체가 있고요. 객체가 있단 말이에요. 주체에는 가게, 기업, 정부, 외국이 있는데 이게 소비 주체, 생산 주체, 재정 주체, 무역 주체. 그리고 이들이 만나는 추상적 공간이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어떤 물건이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눠진다는 게 이미 공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객체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죠. 여기 재화에서는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유재와 경제재. 그러니까 자유재는 희소성이 없는 거고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제재 중에서도 다양하죠. 소비 목적이 뭐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둘로 나눠지죠. 소비재와 생산재. 사례 같은 건 생략할게요. 뭐 다 아실 것이라고 보고. 사용 기간에 따라서 단용재와 내구재로 나눠집니다. 이를테면 식당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는 내구 생산재고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텔레비전은 내구 소비재.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보다 출제가 많이 드는 게 이것이에요. 근데 이게 더 많이 들죠. 재화의 질에 따라서 우등재와 열등재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우등재는 다른 말로는 정상재라고도 합니다. 얘는 소득 탄력성이 양의 값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를 늘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소득 탄력성이 음의 값이에요. 즉 소득이 증가했는데 안 사요. 소비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재화의 성질에 관한 건데 독립재가 있고요. 대체재가 있고요. 보완재가 있는데 거의 시험 문제는 요 두 가지 비교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 풀었던 문제도 그것이고요. 이 독립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잘 안 냅니다. 대체재는 두 재화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치가 가능한 거죠. 꽁 대신 닭. 아까 얘기했던 뭐 커피와 홍차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EBS 문제집을 보니까 어떤 사례로 소개를 해놨냐면 버스와 기차를 가지고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버스와 기차는 대체재예요, 보완재예요? 대체재일 수도 있고요, 보완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버스로도 목적지에 갈 수 있고 기차로도 목적지에 갈 수 있다면 대체재예요. 그런데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버스와 기차를 동시에 이용해야 된다면 보완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뭐 대체재, 보완재 양분법적으로 공부했잖아요. 이제는 양분법적으로 공부했다 그러면 당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합되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대체재와 보완재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소주와 맥주도 같은 사례죠. 예전에는 소주와 맥주 하면 전부 대체제로만 공부했다고요. 사례가 소주와 맥주 대체제였다고. 근데 이제 대체제라고 하지 마세요. 내 친구는 항상 말아먹는다고 그래요. 맥주에다 소주를 말아먹는데 그럼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 대체제 기호는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교차 탄력성이 양의 값이에요.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음의 값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소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소비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우등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열등제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를테면 A제 가격이고 B제 수요라고 한다면 A제와 B제가 대체제라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대체제. 이렇게 움직이면 보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제는 양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교차 탄력성이. 보완제는 음의 값을 갖고 있고. 우등제 양의 값 갖고 열등제 음의 값을 갖는다. 요건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이건 시험 문제에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 간접 서비스. 여기에서 시험 문제 수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상품, 매매, 중개, 행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의 치료, 강사의 강의, 변호사의 변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직접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갈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경제 생활이라는 것은 경제 객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대상으로 만들고 나누어 갖고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사용할 때 현재의 만족을 위한 게 소비, 장래의 만족을 위한 게 저축.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지도 다음에 또 문제 풀면서 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자유제와 경제제입니다. 경제제는 항상 이런 모습이 있겠죠. 그렇죠? 수요라는 가인날하고 공급이라는 가인날이 만나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유제는 어떻게 되죠? 수요와 공급이 가인날이 안 만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도 경제제죠. 이것도 경제제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이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제고요. 이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제입니다. 요 세 가지 그림이 이미 출제가 됐고, 지금 그 문제가 여기 3번에 있는 거예요. 가번, 땡땡 회사는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 약은 판매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전혀 이용하지 못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제죠? 기억번을 고르면 되겠네요. 나, 땡땡사는 지붕이 없는 소형차를 개발했다. 이 차는 지붕이 높아서 머리에 터번을 쓰는 국가에서는 승차하기 불편했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안정감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출시된 가격에는 사려는 사람이 없대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제네요. 둘 다 기억벌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제. 4번 경제정보에 관한 문제죠. 그림은 경제정보의 수집 및 활용 과정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조사 방법부터 쭉 나와 있죠. 1번으로 바로 갈게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역에 의해 작성한다. 기역이 전수조사죠. 우리나라에서 전수조사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인구와 주택. 인구조사와 주택조사가 전수조사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480개 정도 돼요. 한 500개 정도 잡자고요.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500개의 물건을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 내는 거예요. 이때 단순 평균 낸다고 공부했나요? 가중 평균 낸다고 공부했나요? 가중 평균 내잖아요. 그 가중 평균 낸 게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 500개 정도가 되니까
소비자의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줄여가지고 한 200개 정도만 가지고 물가지수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게 생활 물가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생활 물가지수겠죠. 근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활 물가지수 모두 정부에서 조사하나요?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나요? 정부입니다. 이거 가지고 신문에 나오면 또 당황할 수가 있어. 아주 쉬운 건데. 그래서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나오겠지만 정부, 즉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것은요 2개밖에 없어요. 금방 소개한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활 물가지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가지수 이거 말고 또 있죠. 도매 물가지수, 즉 생산자 물가지수라든가 GDP 디플레이터라든가 수출입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은행에서 조사 작성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조사 작성합니다. 이런 것도 교과서 다 설명이 됐는데 그냥 무심코 넘어간단 말이에요. 무심코 넘어가니까 이런 게 쉬운 건데도 출제됐을 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했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입니다. 몇 개의 표본? 약 500개. 조금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물가지수든지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물가지수건 정부에서 조사하는 물가지수건 모두 공통점은 가중 물가지수라는 것. 단순 물가지수가 아니라 가중 물가지수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니은이 뭐냐면 명목 변수입니다. 기준 연도값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실제 계산 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계산 문제 해볼 거예요. 국가직에도 출제가 됐고 지방직에도 출제가 됐고 뭐 서울시에도 출제가 됐고 출제 거의 다 됐던 영역인데요.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어디서 공부했냐면 경제정보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경제정보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가 비율과 변화율이죠. 비율과 변화율.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비율은요, 플러스만 존재합니다. 변화율은요, 플러스도 존재하고 마이너스도 존재하고 모두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례잖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사례 가지고 출제하니까. 자, 비율. 자, 실업률. 비율이죠. 마이너스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실업률과 관계된 것, 이거 반대 개념이 취업률도 있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용률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요거 계산 문제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진도 나가면서 문제 풀 거예요. 실업률 계산하는 거, 고용률 계산하는 거, 이거 다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 변화율은 뭐냐면요. 변화율은 이를테면 경제 성장률은 GDP 규모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커지면 플러스로 표시되지만 작아지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물가 상승률 변화율이죠. 플러스면 물가가 오른 거고 마이너스면 물가가 하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출제는 안 됐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건 이제 출제된 것이죠. 명목 변수. 그냥 대표적인 거 GDP로 하자고요. 명목 GDP 대 실질 GDP인데요. 여기에서 명목과 실질은요, 계산 방법이 달라요. 명목이나 실질은 먼저 GDP 개념이 뭐죠? GDP. 그렇죠? 국내 총생산이란 말이에요. 국내 총생산. 그럼 국내 총생산을 명목적으로 계산할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도 있는데 일단 생산이니까 당해, 연도, 생산량이 있어야겠죠.
물론 여기도 당해, 연도, 생산량이 일단 나와야겠죠. 그런데 GDP를 계산할 때는 생산량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뭘 곱해야 되느냐. 얘에다가, 생산량에다가 이제 가격을 곱해야 되죠. 여기다가도 생산량에다가 가격을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 가격을 어떤 가격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명목이 될 수도 있고 실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목 GDP는요, 당해년도 가격을 곱합니다. 당해년도 가격이니까 현재 가격을 곱해요. 지금 당해년도 현재 가격을 곱한다고. 근데 실질 GDP는요, 그게 아니에요. 기준연도 가격. 기준연도 가격을 곱해요. 그럼 기준연도가 뭐야? 지금 가격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 하나를 정해요. 과거 어느 시점 하나를 정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가라고. 과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명목 GDP하고 이렇게 계산한 실질 GDP가 만약에 같을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크거나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있으면 명목 GDP가 크게 계산돼요? 실질 GDP가 크게 계산돼요? 그렇죠. 명목 GDP가 크게 계산되겠죠. 왜냐면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과격 가격이 높아요? 현재 가격이 높아요? 현재 가격이 높다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는 명목 GDP가 크게 계산된다고. 그럼 물가가 내릴 때는 명목 GDP가 크게 계산돼요? 실질 GDP가 크게 계산돼요? 실질 GDP가 크게 계산된다고. 왜? 물가가 내리니까 현재 가격은 싸. 과거 가격이 비쌌다고. 자, 결론을 맺을게요. 명목 GDP는요, 물가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명목은 물가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실질 GDP는 물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반대 방향.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문제 풀 때 유리해요. 자, 다시. 자, 기출문제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타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목 GDP, 실질 GDP.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고 있나요? 내리고 있나요? 명목은 일정한데 지금 실질이 증가하고 있죠. 실질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물가는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실질 GDP. 명목 GDP.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고 있나요? 내리고 있나요? 내리고 있네요. 이걸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출제가 출제의 마음이라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가 올라야 되래요. 이건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실질과 명목이 항상 일치하는 점이 있죠. 요 점.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준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기준 연도 가격, 기준 시점에서는 기준 연도에는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항상 일치해요. 그죠? 자, 그러면 예습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미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할까요? 이게 T1, T2, T3야. 여기에서 물가지수는 얼마예요? 물가지수는 여기는 100이겠죠? 여기서 물가지수가 100보다 커요? 작아요? 작겠지. 지금 물가 오르고 있잖아요. 물가가 내리고 있잖아요. 물가 내리고 있죠? 잘못했다. 물가 내렸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T3 단계에서는 물가지수는 100보다 작겠죠. 물가가 하락하니까. 그래서 이 기준 시점에서는 항상 물가지수가 100이에요. 그리고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같아요. 뭐라? 그러면 이거 생각나야 되네. GDP 가지고 물가를 판단하는 게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죠. 이 100이라는 물가지수가 바로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 어떻게 계산이 되죠?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이게 GDP 디플레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100이 나오죠?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그게 기준연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 또 다음에 또 나올 거야. 항상 이걸 머릿속에 넣어둬야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말이 좀 빠른가요? 오늘 공부할 분량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알고 가느냐가 중요하니까 조금 속도를 늘려볼게요. 좀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또 표정 지으세요. 이 새끼가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 내가 또 좀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경제 정보로 일정 기간이라는 경제 정보, 이걸 우리는 저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점이죠. 일정 시점.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 관한 경제 정보, 이걸 유량이라고 해요. 유량. 이것도 시험 문제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을 가지고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수요? 시점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요거 전부 여기에 해당돼요. 실업률, 취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저 비율은 전부 일정 시점 저량 개념이에요. 근데 일정 기간은 대표적인 게 수요, 공급, GDP. 여기에 하나 추가, 여기다가 외환 보유고.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외환 보유고가. 외환 보유고도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에 달러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거라고. 일정 기간, 수요, 공급, GDP, 그 다음에 국제, 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해서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많이 틀렸다고. 다음 중, 이게 대비가 안 되니까 틀린 거죠. 성격이 다른 경제 용어는 수요, 이제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공급, GDP, 외환보유고. 공부했으니까 쉽게 풀 수 있잖아요. 정답 몇 번? 외환보유고죠. 일정 기간, 유량의 개념이고, 일정 시점, 저량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개념을 알면 이 문제 풀리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에이, 얘만 영어구나 하고 이렇게 했다가 틀린단 말이에요. 유의하세요. 일정 시점, 저량의 개념이 있는가 하면, 유량의 개념도 이렇게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와 거시는 거의 출제 안 되고 있는데, 미시와 거시. 그러니까 미시는 가격 이론이 바로 미시죠.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 내면 뭐예요? 그게 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격 공부할 때는 이 그림이 생각나죠. 소요곡선, 공급곡선, 가격, 수량. 근데 이제 거시로 가면 이제 그래프가 달라지죠. 여기는 P가 아니라 물가. 여기는 국민소득인데 GNP가 아니라 GDP.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래프가.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이게 미시경제에 관한 내용인지 거시경제에 관한 내용인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경제 정보에서 출제가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로 요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요걸 알아야 계산하잖아요. 그죠? 자, 다시 4번으로 올게요. 니은은 명목 변수니까 기준연도 값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명목 변수니까 다개년도 가격으로 합니다. 기준연도 가격으로 하는 건 실질 GDP입니다. 또 하나 물가와의 관계 절대 잊지 마세요. 명목은 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는 명목이 크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실질은 어때요? 물가가 오를 때 실질은 작게 계산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가가 오를 때 여러분 용돈을 일정하잖아요. 돈 쓸 때가 자꾸 줄어들죠.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 용돈이 줄어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가와 실질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디그시버죠. 실질 변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작성한다. 이때 고려한다는 말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물가 상승분을 제거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명목 변수에는 물가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제거하면 실질 변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3번은 맞다고 봐야겠죠. 됐죠? 그 다음에 4번에 리을, 비율에는 경제성장률, 땡. 경제성장률은 변화율이기 때문에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동시에 갖고요. 실업률은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나왔지만 이제는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야. 필립스 곡선이다. 빈칸 기억에 들어가야 할 경제 개념은 뭐죠? 실업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0이고 여기 플러스 영역, 마이너스 영역, 여기 플러스 영역, 마이너스 영역인데 물가 상승률은 이게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영역도 있고 마이너스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업률은 이게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 음의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업률은 플러스 영역만 있지 마이너스 영역은 없어요. 이해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4번. 이 4번은 똑같이는 출제 안 되지만 이 중에 어느 하나 가지고 응용해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해를 잘 해두세요. 그다음에 3번은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뭐 딱 보자마자 이제 공부했으니까 실업률은 비율이고 경제성장률은 변화율이다. 이렇게 딱 눈치채야 되죠. 그 다음에 실업률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입니다. 저량. 경제성장률은 유량입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야 되느냐. 1번. 2008년과 2009년의 실업률은 같았다. 2008년의 실업률이 점선입니다. 2%죠. 2009년도 2%로 실업률 같네요. 1번 맞네요. 2번. 경제 성장률은 2008년에 가장 높았다. 경제 성장률은 실선입니다. 2008년에 가장 높았나요? 그러네요. 2%로 가장 높았네요. 그 다음 3번. 2008년과 2010년에 국내 총생산은 같았다. 맞죠? 왜 맞냐면 2008년에 2% 경제 성장 달성했죠. 근데 2009년에 더 이상 안 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GDP 규모가. 근데 2010년에도 0%죠. 그러니까 규모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GDP 규모는요. 국내 총생산 규모는 2008년, 2009년, 2010년 모두 크기가 같아요. 됐지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4번이 틀렸는가 보네요. 2006년에서 2008년 동안 국내 총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분 2008년까지는 자 2006년에서 2007년까지는 GDP가 줄었죠. 2008년만 늘었죠. 그리고 2009년은 그대로고 2010년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2006년에서 2008년 동안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같다가 아니고 2006년은 줄었고 2007년도 줄었고 왜? 마이너스잖아요. 2008년은 증가했고 2009년은 그대로고 2010년도 그대로고 됐나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넘어갑니다. 희소성과 합리적인 선택.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 선택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두 가지였죠. 하나는 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제 원칙에 따르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할 때 비용은요. 경제학적 비용이기 때문에 회계학적 비용과는 의미가 달라요. 회계학적 비용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모두 비용으로 봐요. 돈이 안 나가면 비용으로 안 봐요. 그러나 경제학적 비용은요. 돈이 나가는 것만 비용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거나 벌 수 있는 것을 못 벌었어도 비용으로 봐요. 이걸 암묵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학적 비용은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기회비용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합쳐진 거예요. 자, 그걸 복수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합리적 선택의 기준은 첫 번째는 경제원칙이죠. 경제원칙이 다른 말로는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의 투입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산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이걸 사회학에서는 개념의 조작 적정이라고 합니다. 구체화. 이거 수량으로 나타내기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구체화시켜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비용 편익 분석, 요거죠? 이 비용하고 산출, 이걸 이제 편익으로 해가지고 비용은 작을수록 편익은 클수록. 근데 문제는 이 비용이 경제학적 비용이라는 거죠. 경제학적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기회 비용이라고 해요. 기회 비용 개념이 뭐죠? 선택된 것의 가치를 포기된 가치 중 큰 걸로 표시한 것. 그러죠?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우리 마누라를 배우자로 선택했을 때 그 기회비용은 나는 세계의 모든 여자를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여자를 포기한 거라고. 그게 기회비용이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투자한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남자건 여자건 가장 큰 기회비용을 투자한 거라고. 자,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개념적으로 그래요. 포기된 가치 중에서 가치가 제일 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명시적 비용, 이게 회계학적 비용이에요. 현금 지출이 수반되는 비용에다가 현금 지출은 수반되지 않았지만 얻을 수 있는데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던 거. 그 기회를 상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암묵적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요 방식 가지고 풀어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6번 문제. 자료에서 갑의 경제적 선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약사인 갑은 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자기 소유의 점포에서 건물주네요. 전업주부인 아내와 함께 약국을 개업할 예정이다. 약국 경영으로 800만 원의 매상을 올릴 수가 있대요. 800만 원. 그러니까 편익이 800만 원인 거죠. 편익이 800만 원을 얻었을 때 약국을 하면. 그런데 각종 경비로 200만 원이 줄 수 있는데요. 200만 원은 명시적 비용이겠죠. 200만 원 명시적 비용. 그리고 저 위에 보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포기되죠. 이것은 암묵적 비용이죠. 150만 원은 암묵적 비용. 숫자 있는 거 다 여기다 쓸 수 있어요. 또한 아내 대신 가사를 맡아줄 도우미를 월 100만 원에 고용했대요. 100만 원 이거 명시적 비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 값은 다른 약국에서 고용약서를 근무하면서 300만 원 받고 있는데 약국 개업하면 300만 원 벌을 수 있는데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회비용 총은 얼마예요? 명시적 비용 총이 300만 원.
암묵적 비용 총액이 450만 원. 그러면 기회비용은 750만 원. 따라서 비용은 경제학적 비용 이게 7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편익에서 기용을 빼면 이게 이익이 되겠죠. 얼마예요 그러면? 50만 원 남네. 5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가사 도우미 고용은 GDP를 증가시킨다. 이것은 GDP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여러분,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GDP에 포함된다고 했나요? 안 되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GDP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의 고용은 시장, 노동시장에서 거래된 것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이 돼요.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GDP에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따라서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월 임대료 150만 원은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그렇죠? 150만 원은 벌 수 있는 건데 못 버는 거니까 기회비용에 포함되는데 이건 명시적 비용은 아니죠. 암묵적 비용.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즉 경제학적 비용을 뺀 경제적 이유는 150인가요? 50이죠? 50입니다. 그럼 여기서 참고로 이게 이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제학적 이윤하고 회계학적 이윤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클까요? 아직 신문이 안 나왔지만 보세요. 회계학적 비용이 커요? 경제학적 비용이 커요? 경제학적 비용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학적 이윤이 작다고. 그러니까 회계학적 이윤이 큰 거야. 이해됐죠? 다시. 회계학적 비용은 단순히 명시적 비용만 이게 회계학적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회계학적 비용. 근데 경제학적 비용은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경제학적 비용이 회계학적 비용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경제학적 비용이 크니까 경제학적 이윤은 작은 거예요. 회계학적 이윤보다 경제학적 이윤이 작은 거예요. 아직 시험문제 안 나왔지만 이것도 충분히 선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3번이 틀렸어요. 3번 틀렸고 4번 맞는 거 확인합니다. 약국 운영에 드는 경비 200만 원은 명시적 비용이다. 그렇죠. 당연히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200만 원도 명시적 비용이고 가사 도우미에 대한 100만 원도 명시적 비용이죠. 됐죠? 똑같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고 풀어나갈 줄 알아야 돼요.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합치면 기회비용, 경제적 비용. 그래서 편익에서 이 비용을 빼면 이게 클수록 좋은 거죠. 편익은 클수록 좋고 경제학적 비용, 기회비용은 작을수록 좋고. 그런데 사실은 이 기회비용 가지고는 이런 계산 문제로도 나오지만 지금까지 출제 비중을 보면 생산 가능곡선 가지고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그 생산 가능곡선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7번으로 갈게요. 표는 땡땡국의 경제에서 부존자원과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자전거와 노트의 최대 생산량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은. 자, 7번 문제는 생산 가능 곡선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프로 주어진 게 아니라 표로 주고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가지고 A, B, C, D, E라는 결합점이 있는데 각각 자전거와 노트를 주어진 숫자만큼 생산할 수 있는 결합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은 주어진 부존자원과 생산 요소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결합점의 궤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은 동일한 만족을 얻어요. 최대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E 점은 전부 만족감이 똑같아요. 근데 그 만족감이 최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의미인데요. 자, A점에서 E점으로 갈 때 자전거는 생산량, 소비량,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노트는 A점에서 E점으로 갈 때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느 걸 더 만들자고자 할 때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 포기되는 걸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문장으로 가서 1번. 자전거 50대와 D번에 있네요. D번 50대와
노트 3만 권의 생산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비효율적이죠. 이게 지금 D점에서는 자전거는 최대 50개 만들 때 노트는 최대 4만 권을 만들 수 있는 점인데 노트를 3만 권만 만들었으니까 이건 비효율적인 거죠. 5만 권이라고 했다면 생산이 불가능하겠죠. 그죠? 1번은 틀렸어요. 2번. A에서 E로 노트 생산을 늘릴수록 노트에 따른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여러분 기회비용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기회비용은요 절대 감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은 원칙은 증가해요. 그러나 이제 간편법으로 출제할 때 직선으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려드릴게요. 자,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우리 이론반에서 했던 거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감자, 배추, 자, 농부 3명, 토지 1000평으로 취대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이 이 그림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것이 같아요. 그럼 이제 생산점이 여기가 G점이고 여기가 K점이라고 한다면 감자 5K의 기회비용은 배추 5G가 되겠죠. 배추 5G의 기회비용은 감자 5K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G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거 뭐만 생산하는 거예요? 배추만 생산해요. 근데 이제 농부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감자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산점을 G점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여기로 옮겼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기역점으로 표시했었죠. 그럼 뭘 늘렸죠? 감자를 늘렸어요. 얼마만큼 늘렸죠? 요마만큼 늘렸어요. 요마만큼 늘렸어요. 요마만큼 늘렸어요. 이게 A라고 합시다. 그때 A-G만큼 뭐가 폭이 됩니까? 배추가 폭이 돼야 되죠. 그럼 이번에는 감자를 또 A에서 B만큼 늘렸어요. 다시 말해서 기역점에서 니은점으로 갔어요. 생산 가능 곡선이. 따라서 감자는 요만큼 늘었어요. 그럼 요만큼 늘 때 배추는 요만큼 포기해야겠죠? 감자 A, B의 기회비용 배추 A-, B-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C점으로 갔어요. 다시 말해서 니은점에서 디귿점으로 생산점을 옮겼어요. 감자를 요만큼 더 생산했네요. BC만큼 더 생산했어요. 자, BC만큼 더 생산할 때 배추 요만큼 포기해야 되죠. B-, C- 포기해야 되죠. 이번에는 K점으로 생산점을 이동했어요. 디귿점에서 K점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감자를 요만큼 더 생산했단 말이에요. 이때 배추는 요만큼 포기해야 되죠. 그러면 감자를 똑같은 양만큼 더 증가시키려고 할 때 포기되는 배추의 양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고 있다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위원이 이걸 간편법으로 감자, 배추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G, K 기역, 니은, 디귿 A, B, C, A-, B-, C-. 어떤 차이가 있어요? 쟤는 곡선이고 얘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감자를 더 생산할 때마다 폭이 드는 배추의 양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기후비용, 단위당 기후비용이라고. 하나당 기후비용이라고. 이미 공부했던 건데 숫자를 대입해 볼게요. 이를테면 K가 100이고 G가 100이에요. 그러면 감자 100단위의 기후비용은 배추 얼마예요? 그러면 감자만 100개 만들 때 배추는 몇 개 포기했냐고? 100개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감자 하나당 1단위당 기후비용은 배추 얼마예요? 하나겠지. 왜? 이거 100으로 나누면 1 나오고 이거 100으로 나누면 1 나오니까. 그러죠? 그러면 감자 1단위당 기후비용은 배추 1단인데 이 1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분의 예, 이 기울기라니까요. 100분의 100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가 50이야. 감자 한 단위당 1은 생략합니다. 한 단위당 기회비용은 배추 몇 개야? 50분의 100. 2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배추 하나당, 단위당, 1단위당 기회비용은 감자로 표시되겠죠? 자, 먼저 이 그림 가지고 해보세요. 100분의 100, 1. 이 그림, 노란색 가지고 해보세요. 감자 100분의 50, 2분의 1. 이렇게 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으로 나오면 그 기울기가 바로 뭐다? 단위당 기울기입니다. 단위, 하나당 기울기란 말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묶어놔야 돼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지금 직선이 없잖아. 그러니까 직선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기역을 지나는 직선, 니은을 지나는 직선, 디귿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감자에 대한 기후비용은 단위당, 하나당, 단위당 기후비용은 기역이 커요, 니은이 커요, 디귿이 커요. 기역, 디귿으로 갈수록 커지잖아. 기울기니까. 그죠? 배추에 하나당 기회비용은 기역, 니은, 디귿. 자, 이번에는 이제 배추니까 배추를 밑변으로 해야 되죠. 배추를 밑변으로 해서 감자가 이제 분자가 되니까 기울기가 이걸 이제 밑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로 갈수록 경사가 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에서 니은, 니은에서 디귿. 아니다. 이 밑변이니까 기역이 제일 크죠. 이렇게 거꾸로 된다고.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출제하면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따지면 되고요. 직선으로 나오면 이 직선의 기울기로 따지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의 단위당 기업이 다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의 단위당 기후비용은 모두 같아요. 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하나의 직선상의 점들이니까. 그렇죠? 이해됐죠? 이걸 알아야 해가지고 문제 풀 때 유리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옵니다. 지금 7번 문제는 생산 가능 곡선을 주어진 게 아니고 그걸 표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1번, 아까 했죠, 1번은? 2번, A에서 2로 노트의 생산을 늘릴수록 노트 생산에 대한 기후비용은 절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거나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해 봅시다. 이게 일정한 건지 증가하는 건지. 자,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노트를 더 많이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노트를 10,000권에서 20,000권, 10,000권 증가하네요. 증가할 때
자전거는 얼마만큼 감소해요? 95에서 85로 10개 감소하죠. 10개 감소하죠. 그러면 기후비용은 만분의 10이네. 만분의 10. 그 다음 B에서 C로 갈 때 역시 만분의 15네. 그럼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잖아요. 커졌잖아.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분모로 와야 돼요. 줄어드는 게 분자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노트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노트의 증가분이 분모로 와야 되고, 감소하는 자전거의 양이 분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A에서 B로 갈 때 만분의 A에서 B, B에서 C로 갈 때 만분의 15에서 만분의 15, 만분의 10에서 만분의 15로 이렇게 기업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 그래프다, 이 그래프다. 포물선이다, 직선이다.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포물선? 포물선이니까 지금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됐죠? 이렇게 단위당 기업이 다르고, 다르다. 근데 그래서 2번은 감소한다를 증가한다라고 바꿔야 맞고요. 자, 3번. B에서 C로 간대요. B에서 C로 가니까 아까 했네. 10,000개, 2만에서 3만 개 노트가 증가할 때 B에서 C로 가니까 자전거는 15대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만분의 15라고. 만분의 15 하면 2000분의 3 맞나요? 만을 5로 나누면 2000 나오고 15를 5로 나누면 3이 나오니까 3번 맞네요. 3번 맞고 4번 A, B, C, D, E에서는 어느 한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고도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절대 없어요. 왜? 최대 생산 가능점을 연결한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에서는 어느 하나를 더 만들 때는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기후비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됐죠? 자, 이제 이건 7번은 표에 가는 거였고, 자, 이게 8번, 9번 보시면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인데, 8번은 포물선 형태로 나와 있고, 2차 함수 형태로 나와 있고, 9번은 직선, 1차 함수 형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8번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기후비용이 증가하는 그래프구나. 그 다음에 기억은, 아, 이건 기후비용이 일정한 그래프구나. 이렇게 알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자, 8번 문제부터 갑니다. 그림은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와 쌀의 생산량 조합을 나타낸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동차 생산량하고 쌀의 생산량이 나왔는데, 가에서 나로 갈 때 쌀의 생산량은 변함이 없죠. 근데 자동차 생산량만 늘었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자동차 생산에 대한 기술 혁신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쌀의 생산량을 더 늘릴 때, 즉 B점에서 C점으로 갈 때 기후비용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바로 나와야죠. 커지죠, 당연히. 바로 나와야지. 기후비용 커지죠. 포물선이니까. 일정하다 하면 틀려. 그 다음에 C점하고 A점의 기후비용은 쌀의 경우, 쌀의 생산량에, 쌀에 대한 C점의 기후비용이 커요? E점의 기후비용이 커요? 2점이잖아, 2점. 기울기 따르고, 기울기. 자동차는 반대겠죠. 자동차는 C점의 기후비용이 크겠지. 그 접선의 기울기 갖고 따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갑니다. 1번. D점은 쌀 생산량을 최대로, 쌀만 생산할 때 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하나도 생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생산한다. 아, D점도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이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생산이란 말이에요. 자원의 낭비 전혀 없다고. 따라서 1번 맞아요. 2번. B점은 A점보다 어디 있어요? B점하고 A점. 아, A점은 생산 가능 곡선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점은 비효율적인 생산이에요. 그래서 B점은 A점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B점, 맞네. 그죠? A점이 비효율적이고 B점은 효율적이고요. 그러면 C점보다 B가 더 효율적인가요? 가의 경우? 아니에요.
또 둘 다 똑같이 효율적인 거예요. 그럼 C점하고 E점은 누가 더 효율적이에요? C하고 E하고. 똑같지 않죠? E가 더 효율적이죠? E가 원점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자, 똑같은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는 모든 점에서 효율적이 똑같지만 생산 가능 곡선이 서로 다르다면 원점에서 먼 것일수록 효율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와 C는 동일한 효율성을 갖고요. C와 E 중에서는 E가 더 효율적입니다. A와 C 중에서는 당연히 C가 더 효율적이고요. 또 A와 B 중에서도 B가 더 효율적이겠죠. 그러면 가의 경우에 E점은 생산 불가능한 점이겠죠. 가의 생산 가능 곡선 밖에 있잖아요. E점은. 그래서 가의 경우에서는 E점은 생산 불가능입니다. 자, 그럼 2번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3번. 가의 B점. 그래서 쌀 생산의 기후비용은 C점보다 작다. 쌀이니까 쌀을 밑변으로 해야겠죠. 기울기가 A가 커요? C가 커요? C가 크잖아. C가. 그러면 B점에서의 기후비용은 C점보다 작다. 맞나요? 쌀 생산의 기후비용은 맞는 얘기네? 기울기를 따져야 되니까 쌀의 기후비용이니까. 그러면 자동차의 기후비용은 B가 커요? C가 커요? B가 크겠지. 자동차의 기후비용은 B가 크겠죠. 그러니까 3번까지 다 맞네요. 그럼 4번이 틀렸겠네. 확인. 가의 C점에서 자동차의 기후비용은 나의 E점보다 작다. 그렇죠.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자, C점에서의 기후비용은, 기울기 가지고 따지면 되니까, C점에서의 자동차에 대한 기후비용. 자, 자동차를 밑변으로 보세요. C점의 기후비용은 나의 E점보다 작죠? 반대로 돼 있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C점하고 E점하고, C점하고 E점하고. 그런데 지금 포인트가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밑변으로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봐야 돼. 이것하고, 요것하고. 어느 게 기울기가 급해요? 이게 급하단 말이에요, 이게 C점이고, 이게 E점이니까, C가 커요. C에서 E점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요. 자,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의 변화입니다. 옳은 걸 고르래요. 변화 전에서 변화 후로 쌀은 줄었고 자동차는 늘었네요. 1번. 변화 전에 A점보다 B점에서 쌀의 기후비용이 작다. 여러분, 기후비용이 작다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니까. 기후비용은 커지거나 동일해야 돼. 그리고 A점이나 B점이나 모두 변화 전에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들이기 때문에 기후비용은 동일합니다. 1번 틀렸어요. 작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되고요. 2번. 변화 후에 실선입니다. C점보다 D점이 효율적 생산조합이다. C점이나 D점이나 변화 후에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이기 때문에 동일한 효율성을 갖습니다. 2번도 틀렸어요. 3번. 두 생산 가능 곡선 모두 자원의 희소성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느 걸 더 생산하려면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기후비용이 등장한 거니까요. 따라서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4번. 생산 가능 곡선의 변화 후 자동차 생산의 기후비용은 증가했다. 자, 이제 자동차를 밑변으로 해서 기울기가 변화 전보다 변화 후가 완만해졌죠. 그러니까 기후비용이 작아진 거죠. 기후비용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후에 기후비용이 작아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증가했다 했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예습 하나 하고 갑시다.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예습할 개념은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입니다.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여기가 자동차, 여기가 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변화 전, 변화 후로 하지 않고 A국, B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국은 쌀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죠. B국은 자동차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죠. 이 말을 이렇게 해도 맞아요. A국은 쌀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B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아요.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지금 예습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A국, B국, 자동차, 쌀 이렇게 했다면 자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A국은 자동차나 쌀 모든 상품에 있어서 절대 여류에 있어요. B국은 쌀, 자동차 모두 절대 우위에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비교 우위를 따져야 돼. 비교 우위. 자, B국은 A국보다 쌀은 요만큼 더 많이 증가시켰는데 자동차를 더 많이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B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어요. 그러면 A국은 쌀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죠. 얘하고 달라. 자, 다시. A국은 쌀 생산에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가 있어요. B국은 자동차 생산에 절대 우위와 비교가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절대 우위로 무역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는 절대 우위가 어느 한 나라에 일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우위로 무역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넘어갑니까? 비교 우위로 넘어가요. 그래서 B국은 모든 상품에 절대 우위에 있고 A국은 모든 상품에 절대 여류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비교 우위를 판단하는데 B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A국은 쌀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다. 이것도 한번 판단해 주세요. 예습했습니다. 우리 저 국제무역할 때 또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번부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